결말은 사실 저는 몇 번씩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래가지고 몇 번씩 되읽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되죠. 몸을 던졌다, 뭐, 죽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없잖아. 저는 이 결말을 보고서 진짜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 또르르 나면서 이 결말 부분을 아마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닭살이 엄청 돋았는데, 이게 왜, 그 이상의 날개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비스빗이 백화점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몸을 던지잖아요. 그 느낌처럼, 이게 정말 저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었는데, 진짜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보다 더 대적할 만큼 너무 훌륭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읽었더니 평론가 김훈 선생이 경악을 금치 못했대요. 이걸 봤을 때. 맞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세련된 글이 나왔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글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구성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묘사나 어떤 이런 분들의 어떤 굉장히 세련되고, 알릴레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맨 앞부분 여러분 첫 문장. 네, 첫 문장 그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블랙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자기가 기억나는 문장을 한번 낭독하고 그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요. 그래서 지금 블랙님이 아마 그 첫 문장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낭독하고 그 문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그거는 아닌데, 알릴레오에서 이제 유시민 선생이 얘기를 했으니까 언급하고 좀 넘어갈 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고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총 이제 세 번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는 쉼표, 크레파스보다 진한 쉼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치면서 쉼표, 숨을 쉰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차원보다도 여기서 이 묘사가 뭔가 바다보다는 뭐가 연상이 됐냐면 거대한 고래, 거대한 고래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푸른 바다가 검푸른 바다가 물결 치는 데에 고래가 이렇게 헤엄치는 듯한 그런 이제 딱 연상이 그렇게 돼서 여기 조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소설은 이 첫 장에서 결정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의 이 책은 처음에 저도 오랜만에 읽었을 때 이거 앞에 읽으면서 역시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딱 읽는데 저는 바다의 상황들이 그냥 아주 명료하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여러 번 이거 하셨대요. 퇴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숨을 쉰다가 그 이전에는 숨을 쉬고 있었다. 이게 과거형에서 숨을 쉰다. 현재형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 어감이나 느낌이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린님은 혹시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장면. 여러 군데를 했는데 지금 어디 딱 하나를 찾자니 그냥 눈에 툭 들어오는 거 한번 해보세요. 툭 들어오는 게 네. 명준의 바람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보람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참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125쪽에 북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 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정말 내가 어디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고 내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크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싶고 보람있게 자기의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고 정말 참다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명준의 소박한 바람이자 이게 추구하고자 하는 명준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체크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인민정권에 대한 얘기인데 150쪽에 인민정권은 인민의 망치와 낫이 피로 물들여지며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인 붉은 군대가 가져다 둔
선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받은 선물이다 보니까 이런 혁명의 흉내를 내서 혁명을 하게 되고 그러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북한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네. 커플님은 어떤 장면이 나오세요? 저도 되게 줄을 많이 펴고 너무 저는 약간 문학적으로 너무 좋았던 부분들을 줄을 많이 쳤는데, 우선 마지막에 그 갈매기 200페이지에 보면, 이 이명준이 아무도 자기를 알 일이 없는 건 바다로 가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때 다만 한 가지 없었다면 그는 2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슬퍼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 첫 번째 제가 되게 52페이지에 친구네 집에서 그 파티가 벌어지고, 그리고 새벽 밤중에 그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내려갔는데 강아지 메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늦은 때에 상큼하니 낮을 쳐들고 눈이 초롱초롱한 강아지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잠옷이 없는 이 짐승은 그것도 아니고 어느 모로 뜯어보아도 자다 깬 사람이 가지는 그 흐트러진 낌새를 찾을 수 없다. 짐승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두들겨준다. 끙끙거리며 메리는 더 제게 꼬리를 치며 몸을 일으키려 든다. 허리를 눌러 개를 주저앉히고 개의 눈앞에 손바닥을 벌려 내민다. 메리는 얼른 한 발을 준다. 다른 손바닥을 내민다. 메리도 다른 발을 준다. 오른손 왼발 왼손 오른발. 몇 번을 해도 메리는 끈기 좋게 바꿔가며 발을 준다. 그는 멋쩍어진다. 바보. 메리의 머리를 한번 툭 때리고 일어난다. 이런 묘사들이 저는 되게 정말 글을 너무 잘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퍼플님이 좀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광장이니 이런 어떤 무거운 주제에 그쪽에 가서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 문장들이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요. 74쪽에 경찰서를 나선다. 서해 뒤편에 입다운 동산에 올라간다. 나무 그늘 밑에 쭈그려 앉는다. 초여름 한창 길어가는 햇살은 아직도 창창하다. 셔츠 앞자락이 온통 피투성이고 보면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몰골을 한 채로 돌아가라고 그를 내보낸 형사의 처사가 얻어맞았을 때보다 더 분했다. 한 사람 시민이 앞자락에 핏물을 들인 채 경찰서 문을 나서는 걸 그들은 꺼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문장이었는데 이게 되게 지금 섬뜩하고 그들의 폭력성들이나 그런 잔악함들이 더 드러나서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7쪽인데 약간 야한 표현인데요. 이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는 수컷이면 그입니다. 이 햇빛, 저 여름의 풀, 뜨거운 땅, 4개의 다리와 4개의 팔이 굳세게 꼬인 원시의 작은 광장에 여름 한낮의 햇빛이 숨가쁘게 헐떡이고 있었다. 바람은 없다. 저도 여기 표시를 했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관능적인 표현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시적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앞에 표현에서 했었다 과거형에서 한다로 바꾸셨나봐요. 전체가 그러니까 운율이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근데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광장 같은 소설을 한번 낭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귀로 들어도 더 되게 좋은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블랙님은 어떤 게? 저는 이제 여기가 주요한 키워드가 광장, 그리고 그 대조로서의 밀실이 있지만, 그 13쪽, 저는 이제 이력판 서문에 나오는 진작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 진작이라는 말이 좀 여러 번 나왔는데, 살아가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저마다 짐작을 가지고 살아간다. 밑에 사람은 초목이나 짐승과는 달라서 이 짐작이라는 것을 나면서 몸에 지니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저편에서 가르쳐주고 제가 깨달아간다는 것이 사람의 삶의 어려움이다. 이 짐작이라는 말은 원래 그 술잔에 술을 따르는 거예요. 짐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술을 어느 정도 따를 것인가 가늠을 하는 게 원래 짐작이에요. 짐자도 그렇고 자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그 가늠하는 거. 그러면 잣대,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산물 또는 현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잣대를 말하는 건데, 그게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됐고, 역시 남쪽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 젊었을 때 민주화운동에도 관여하고 했으니까 남한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그 북한 체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결국 이제 1990년 초에 결국은 한 세기를 버티지 못하고,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 소비에트와 동유럽의 연쇄적인 도민을 통해서 냉전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이 냉전 체제가 해소된, 그리고도 지금 다시 한 세기가, 한 세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이 당시에 이렇게 참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마르크시즘에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게 특히 이제 127쪽에 보면, 위대한 레닌 동지, 위대한 스탈린 동지, 아니면 또 위대한 김일성 동지, 이렇게 하겠지만, 밑에 보면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라는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합니다. 우리는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숨 지을 테니 너희들은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모든 것은 이대한 동무들에 의해서 이미 일찍이 다 말해져 버려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위대한 말을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온 거예요. 178쪽에 헤겔과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마르크스가 헤겔의 제자였다는 데 곡절이 있었다. 곡절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제자였다는 데 있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그 그리스도교와 스탈리니즘을 이렇게 쭉 써머리 하듯이 비교해서 해놨으니까 이 양반이 정말 독특한데, 그래서 헤겔은 바이블에서 먼저 역사적 옷을 벗기고, 다음에 고장 색깔을 지워버린 후에 그 순수 도식만을 뽑아낸 것이다. 말하자면 헤겔 철학은 바이블의 에스페란토 옮김이었다. 도식이란 그것이 뛰어날수록 본뜨기 쉽다. 마르크스는 헤겔 선생이 애써 이루어놓은 알몸에다 다시 한번 옷을 입혔다. 경제학과 이상주의의 옷을. 이게 참,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네, 전적으로 다 모든 걸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도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장면들은 아마 이제 그 지식인 소설의 가장 이제 전형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되게 동의가 돼서 동의가 안 돼요. 회계를, 네. 아니, 저는 이 그리스도교랑 스탈리즘 비교해놓은 거 보면서, 결국엔 저쪽의 이념이 종교?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쯤은 해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종교만큼 그렇게 강력한.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르크시즘을 그런
기독교적인 그 역사관의 연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네네.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적인 역사관이 뭐냐면 일직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국은 천국, 천년왕국 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오고 구원되고 천국이 온다. 근데 마르크심의 그 공산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해 보면 맞닿아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는 종교적인 걸 통해서 하지만 마르크스는 바로 그 노동계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크리스찬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이 마르크스즘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계급의식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마르크스 자체가 유대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 말하자면 이게 전혀 다른 건데 이 패러다임을 딱 보면 비슷하다는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데 그 구조화를 그러니까 그런 눈이 하는 그런 의미로 거잖아요. 최인훈도 여기다가 이렇게 기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선택하여서 남한과 북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태어났다라면 이런 이명준 삶이 어떻게 보면 보통적인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구태여 또 이명준을 부각시킨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이 이명준이 대학을 다니면서 철학을 전공한 어떤 지식인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캐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도를 향하는 그 탑으로회에서 선장과 유일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각되었거든요. 다른 뭐 박씨, 김씨 뭐 나오지만 이 명준을 통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준을 계속 하는 그런 장면에서 어느 사회든지 간에 지식인은 우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인도에 도착하면 자기 조카 딸을 네네. 소개해준다 했잖아요. 미. 그러니까 이미 다 버리고 이제 떠나는 건데 그러면 갈매기 잡아서 구워서 그 위스키 안주해서 먹고 인도에 가서 잘 살면 여태까지 살았으면 코로나 때문에 또 위험하긴 했겠지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 소설 이 광장이 한때 좀 이렇게 폄하되거나 낮춰졌던 것이 이제 80년대 중반 되면서 이제 이 아까 말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이제 비판들 그날이 그게 아마 북에 대한 공격도 많고 해서 그럴 거고 그 당시에가 이제 아시지만 어떤 특정 이념들이 좀 많이 경도됐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이 많이 비판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예언서 같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예언한 책이에요. 60년대 벌써. 근데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비판들이 사실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드러내고 많이 믿지 못했던 시도 있었어요. 왜냐면 비판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이 말씀하셨는데, 지식인? 야, 노동 대중이, 인류 역사의 근보 주역이야? 니들은 뭐, 이렇게, 회의한 지식인, 뭐, 이렇게 욕먹을 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광장이라든가, 아까 밀실 이 개념이 사실 잘 이해를 못하거나 좀 어려웠어요. 그냥 광장은 우리 다 모이는 게 광장이었고, 이랬던 시절이어서, 사실은 저는 요번에 오면서 광장과 밀실이 어떤 개념인지 겨우 이해했어요. 그 당시 저는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광장도 있어야 자신만의 광장도 있어야 되고 밀실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양쪽에서는 뭐 하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20대에는 광장만 생각하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광장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북한에 대한 비판이었어도 불구하고 혁명과업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근데 적어도 블루는 밀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 많았죠. 네. 저도 들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자유에 대해 소중히 여겼던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블랙님은 밀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거의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없었다? 한 번쯤은 있었다?
그래도 있었겠지. 아니, 그런데 지금은 블랙님은 그러면 밀실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야 되니까. 밀실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한 내용은 이 책 상황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당시에 이제 강의 입장에서 보자면, 빙의한 거지. 다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막 미군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빨리 요새화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할 수 있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인은, 야, 당장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비판받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밀실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요. 아니, 이 책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게,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을 이해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는 이 책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광장에 가사 읽고 읽었던 것 같아. 아마 20대 때 읽었으면 난이도가 이게 높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장과 미실이 무엇인지.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수능으로 나왔을 때는 뭐 광장은 뭐 네. 밀실은 뭐 외웠어요. 이렇게 돼서 아니, 그러니까. 비교하고 네. 나눠진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의 입장이었고 우리가 무슨 뭐 문학 국어나 뭐 문학 공부들이 사실 뭐 작품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딱 도식화해서 뭐 생각이 없었죠.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분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쩌면 구조적으로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책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광장에 나가야 되는 건데 왜 지금 광장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번에 와서 오히려 이해됐어요. 사실 그때는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87쪽에 이거 잠깐 짚으면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물렸던 시절에 사람은 소금 편했다. 광장만이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에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비롯됐다. 그 속에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이 최인순 작가가 던져준 화두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집약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한 번 이게 최인순 작가의 생각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앞장에 보면 85쪽에 흔히들 여자란 남편이나 애인이 아닌 남자한테도 꼬리를 치는 굉장히 좀 거슬렸고요. 타고난 갈보라지만 시시한 소리다. 여자보다 더 찌찌한 남자들. 여자보다 더 째째한 남자도 여자를 한가득 위해서 있다. 하는 말이에요. 나 같은 놈이 바로 그렇다. 이게 여자들을 치켜 세우기 위한 문장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의도를 갖고 쓴 문장인지 사실 여자를 조금 많이 시켜주는데 저는 이 다음 네. 문장에서 뭐 남자는 씩씩해야 된다, 여자는 네. 설명스러워야 된다. 네. 시시한 소리다. 아득한 옛날 숲풀에서 굴도끼로 짐승이 이막박을 치던 때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여기에다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써놨어요. 이때는 이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막 소설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흔한 그렇지.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비슷한 표현들이 몇 군데 더 네네, 나오죠. 네네. 뭐 오입쟁이 얘기 네네네.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빼놓고 나면은 이 작가가 하는 얘기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 표현이 이제 뭐 그런 갈보 얘기 나오고 뭐 이제 오입쟁이 얘기 나오고 이럴 때는 그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이지만 이게 36년생인 1936년생이면서 60년에 이 글을 쓴 당시에 있어서는 뭐 이 정도의 그 사고는 그냥 깔려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우리 블랙님 쉬지 말고요. 일단 그 두 분의 의견이 저는 사실 좀 거슬렸어요. 여기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인들 앞에서 굳센 수컷의 맛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바랐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이 책의 광장과 밀실에 관한 이야기는
쭉 해왔던 해석인데 요즘 이 광장을 읽고 두 분 아까 우리 그린님이나 두 분이 얘기하신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들에 대한 이야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셔요?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여성과 친구인 그 여성과 대화를 할 때 뭔가 대화가 안 통하는 약간 백치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거슬리고 자기는 되게 뭔가 지식인인데 그냥 여성들을 좀 그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말들 그리고 또 뭐 뭔가 되게 우위에 있다. 남성이 되게 우위에 있다는 그런 식의 시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적 배경이 그러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최인윤 작가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이 부분도 고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블레임도 얘기하셨지만 그 시대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뭐냐면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현 작가님이 쓰셨던 상황들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것을 불편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돌아가신 최현 작가님한테 바꾸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읽으면서 이 좋은 작품 속에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얘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익숙함에 대한 거예요. 이거 원래 그랬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작품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현재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나 표현들이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거죠. 이 소설에 심각한 하자가 하나 있는데 그 173쪽에 그 첫째 줄 내일이면 전선으로 떠나야 할 도시에서 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까지 이 부분이 175쪽 중복돼요. 네, 중복돼요. 그렇구나. 네. 174쪽 똑같이 중복돼요. 내일이면 전선으로 떠나야 할 도시에서 그러네. 해가지고 나 왜 몰랐지? 네. 나도 왜 이걸 두 번 썼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데 173쪽에서는 황망함을 되새겨준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힌 도시를 헤매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허망함을 되새겨준다. 그리고 이제 다르죠. 세상이 뒤집힌 도시를 헤매던 그날의 자기.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겠죠. 야, 그러네요. 네, 거기서 이게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게 편집자도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는 게 조금 그렇고 이게 몇 세나 계속 찍었을 텐데. 찍었는데